트윈 소울, 아이다 후미히코 지음, 김종문 옮김. 머릿말. 이 책을 쓰며 과학적인 분석이나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최소한 내가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책은 소설적인 기법이나 상상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조금이라도 상상을 사용한 부분은 추정을 내포하고 있음을 명기했습니다. 필자는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건 정직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명기했습니다. 문학적인 장식도 되도록 사용하지 않았고 군더더기 없는 단순한 문장을 쓰도록 노력했습니다. 나는 일본 국립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대학 교수로서 연구자이며 과학자이다라는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이성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고찰하는 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으로 과학적 태도를 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으로 말하려는 필자의 체험은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며 과학자로서 자기 분석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체험을 대학 교수라는 신분으로 공표해도 될까? 사실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연구자이자 과학자이지 결코 소설가가 아니다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에서 브레이크루스, 즉 현상을 돌파하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학을 초월했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으로 필자는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을 초월한 경험을 전하려 하지만 이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묘사하고자 노력한다면 이는 과학을 버린 것일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과학을 버렸는지 아니면 비로소 과학을 초월했는지 그 판단은 독자의 몫입니다. 프롤로그, 생명을 건 배움의 도전. 2005년 12월 31일 오후 필자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2월 31일 이이다 선생 대필. 알려드립니다. 이이다 후미히코는 지난 12월 28일 후쿠시마 시내에서 의식장애를 일으켜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뇌에서 100cc 이상의 대량 출혈이 발견되어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지금 환자는 삼도천을 건너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명의를 만나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며 현재 선생님은 의식을 되찾고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병원 원장 선생님과 담당 의사 선생님도 이이다 선생의 책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 의료진들도 많았습니다. 이이다 선생의 책을 모두 읽고 있다는 간호부장님이나 애호자인 간호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인지 간호도 극진합니다. 이후 경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이다 선생은 당분간 요양을 해야 합니다. 이이다 선생이 전할 말씀이 있다면 이 페이지로 알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염려는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조용히 요양을 취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이다 선생은 애독자 여러분께 나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과 관련한 일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이이다 선생의 말을 대필자가 메모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문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에서 친구에게 부탁하여 대필로 게재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내 부고장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실제로 죽을 뻔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죽기 직전에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한번 경험해 볼까라거나 재미로 한번 해볼 일은 아닙니다. 조그만 실수라도 있었다면 내 육체로 되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서까지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나는 영적인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귀한 영적 경험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기적적인 행운이 겹치며 최후의 한계점에서 물질 세계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배움을 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그 배움의 기록이며 이 책에 적은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이 책이 단순히 상상만으로 쓸 수 없는 책이라는 것과 이 책으로 필자가 이득은커녕 오히려 과학자로서의 명성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오직 순수한 사명감으로 공표하는 책입니다. 필자로서는 대단한 용기를 낸 셈입니다. 아무쪼록 독자는 필자가 말하는 사실을 편견 없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혼의 여행을 출발합시다. 제1장 12월 28일 물질 세계에서 일어난 일 제1절 예감 홈페이지에서의 예고 쓰러질 것 같은 예감은 이미 2005년 초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빠르면 수개월, 늦으면 수년이나 아니면 좀 더 후가 될 것인지 그런 생각만 막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확실히 다가오고 있다는 건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책 이전의 책 2005년 소울메이트, 2005년 사는 보람의 창조 2를 소개하며 기술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필자에게 사는 보람의 창조 2는 일종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예감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2005년 가을에는 친구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언젠가는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의 병으로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실제로 나중에 친구에게 그것 봐 맞았잖아. 그때 의사에게 보냈으면 좋았을걸 이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실 홈페이지 글에서 이미 그런 불길한 예감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5일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11월 5일 유사의 출장이 계속되고 있고 3가지 원고 마감이 다가와 있으며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주일 동안 체중이 3kg나 빠져 생각지도 않던 다이어트가 되었습니다. 내일도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이바리기현 스지우라에서의 공개 강연회 때문에 편도 3시간을 손수 운전하고 가서 또 바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피곤한 몸 상태에서 마치 죽은 사람에게 힘내라고 매질하듯 마지막 일격이 될 강행군과 같은 그러나 내 강연회를 낙으로 삼고 기다려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다정한 말이나 웃는 얼굴을 접하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에너지가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미 문장에는 죽음이나 병이라는 표현이 늘어났습니다. 비정상적인 체중 감소와 뇌의 통증, 일주일 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1월 12일 지난 2주 동안에 드디어 체중이 5kg나 줄었습니다. 먹는 것은 같고 수면도 매일 5시간에서 6시간은 취하고 있으므로 2주 전과 특별히 변한 것은 없는데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전과 다르다면 날이 추워져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았다는 정도인데 그렇다 해도 2, 3일에 한 개는 먹고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2주일에 5kg나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목욕할 때 머리를 감거나 무슨 일로 머리를 흔들면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마치 뇌가 부어있다는 느낌으로 하루 종일 계속 아픕니다. 2주일 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 증상과 비정상적인 체중의 감소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퍼즐이나 추리소설을 좋아합니다. 또 약간 장난기가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도 그런 장치나 메시지를 숨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9일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12월 9일 미안합니다. 최근 대학에서 중요한 업무 때문에 너무나 바빠 홈페이지를 갱신할 시간이 없는 채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번 일주일은 수면 시간만 5시간으로 TV나 신문도 전혀 보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컴퓨터만 바라보고 대량의 데이터나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와 격투를 벌이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늘은 후쿠시마를 출발해서 내일은 오사카의 대학원에서 연 4시간의 사는 보람론 강의를 하고 다음날 오후에는 기후현에 있는 병원에서 2시간 사는 보람론 강연과 1시간의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는 기타를 직접 가지고 운반할 기운이 없어 급히 택배로 보냈습니다. 공항까지 무사히 운전해 갈 자신도 없어 오사카 갈 대로는 드물게 이번에는 신칸센 고속열차로 이동합니다. 어쨌든 내주 말로 다가온 도쿄 공연까지는 어떻게든 살아야 할 텐데 왠지 체중도 확실히 줄고 있으며 이미 한 달 동안 정말로 10kg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글에도 숨은 메시지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는 기타를 직접 가지고 운반할 기운이 없어 급히 택배로 보냈다라는 점입니다. 그 기타는 친구에게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 기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잘 아는 독자가 많습니다. 그렇게나 소중한 기타를 택배로 보냈다는 건 그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쨌든 다음 주말로 다가온 도쿄 공연까지는 어떻게든 살아야 할 텐데 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언을 담은 트윈 소울. 그러고 나서 도쿄 공연이 끝난 18일 직접 만들고 연주한 신곡 트윈 소울을 비로소 발표했습니다. 이 곡의 가사도 나에게는 유언이었습니다. 당시 그 유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트윈 소울. 그날 우연히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랑에 빠졌지. 시간이 흐르고 어느샌가 우린 깊게 사랑하고 있었어. 나도 너도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지. 하지만 반드시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믿고 기다려왔어. 아주 오래전부터 곁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운 마음 확인하면서 사랑한다는 맹세 따위 필요 없을 정도로 마음 깊이 연결되어 있어 영원한 시간을 넘어서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우리는 다르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처음이야. 괴로울 때 혹은 슬플 때 너의 미소를 떠올리면 빛이 가득 차 솟아올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맺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영혼이니까. 환생을 거듭하며 우주를 여행해 왔어. 어느 별에 있었을까? 어느 별에 가는 걸까? 너의 무거운 짐, 너의 노력, 나만은 알고 있어. 일이 잘 안 풀려 우울할 때도 내가 버팀목이 되어줄게. 너의 서툰 허세, 너의 외로움, 나만은 알고 있어.
구박당하고 상처 입어도 내가 치유해 줄게. 서로 배워가면서 즐겁게 가보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련의 길을. 괴로울 때는 내 가슴에 안겨 마음껏 울어도 돼. 내가 짊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모두 받아 안아줄게. 너의 무거운 짐, 너의 노력, 나만은 알고 있어. 일이 잘 안 풀려 우울할 때도 내가 버팀목이 되어줄게. 너의 서툰 허세, 너의 외로움, 나만은 알고 있어. 구박당하고 상처 입어도 내가 치유해줄게. 서로 배워가면서 즐겁게 가보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시련의 길을. 괴로울 때는 내 가슴에 안겨 마음껏 울어도 돼. 내가 짊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모두 받아 안아줄게. DVD로 내년 1월 하순경에 발매됩니다 라는 글을 쓰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글을 끝으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마지막 문장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적고 끝내야겠다. 이런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어도 도쿄 공연장에서 노래한 트윈소울의 영상과 음성은 남아있을 것이며 친구들도 분명 이를 일종의 추모로 세상에 공개해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가 트윈소울을 세상에 공개하기 바라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해두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 문장을 미래의 희망을 담은 말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때 나는 400석을 모두 채워준 참가자 여러분이나 앞으로 CD를 듣게 될 모든 분에게 유언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트윈소울을 불렀습니다. 공연 티켓은 불과 이틀 만에 매진되었고 부랴부랴 추가한 60매도 인터넷 판매 1분 만에 매진되었기 때문에 내신 마지막 공연을 지켜봐줄 선택된 관객에게 한층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죽음의 늪에서 환생한 지금에도 아니 지금이기 때문에 그때 콘서트 모습을 그리고 그때 내 기분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에 모두에게 감사하며 밝고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마치자라는 생각을 공연장에 오지 못한 독자와 함께 부록 CD로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공연 마지막, 즉 무대에서 내려오기 직전의 말은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마지막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트윈소울 가사를 유언이라 생각한 건 다음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사는 보람론에 공감해주는 분은 모두 나에게 트윈소울만큼 귀중한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인생을 끝마친다 하더라도 다시 환생해서 언젠가 지구 또는 우주 어디선가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 육체를 잃고 내가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내 영혼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거운 짐, 노력, 허세부림, 쓸쓸함 등을 공유하면서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트윈소울의 가사를 작사하고 마지막 포스팅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예감하고 있던 22일 문장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가사는 그와 같은 생각을 담아 12월 중순에 작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며 떠나고 싶다. 그것이 유일한 내 바람이었습니다. 다가오는 그때. 그날부터 내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23일에는 영혼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그대로 도쿄에서 숙박했습니다. 24일도 도쿄에 묵을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몸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대로 도쿄에서 혼자 죽게 되면 호텔에 폐를 끼치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집에 돌아가자고 결심했고 아직 밤 10시가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하루치의 숙박료를 지불하고 체크아웃하여 도쿄로 갔습니다. 보통 같으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빠르고 값도 쌌지만 이때의 나는 100m 앞에 있는 역까지 걸어갈 체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후쿠시마까지 간다면 요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택시기사도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쿄에서 나스시오바라까지 가는 최종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후쿠시마까지는 가는 마지막 신칸센 열차가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열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나머지는 비싸더라도 택시로 후쿠시마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8만엔, 약 80만 원 전후의 택시 요금이 나오겠지만 이때는 비록 10만엔을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후쿠시마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몸 상태가 더 악화하여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카페인의 힘으로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나스시오바라에서 후쿠시마까지 2시간 가까이 택시를 탄다면 정말로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느꼈기에 일정을 변경하여 나스시오바라 하나 앞 정류장 우주노미야에서 하차했습니다. 나스시오바라와는 달리 우주노미야에는 좋은 호텔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주노미야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가장 좋아 보이는 호텔에 들어가 금연실 큰 방을 주문했습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다행히 넓고 쾌적했고 친구 의사에게 받은 안정제를 먹고 기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10시경에 깨어났고 몸 상태가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25일은 신칸센 특급 열차로 후쿠시마까지 돌아와서 자택의 컴퓨터로 대학의 중요한 의원의 담당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마침 26일 오후에 딸이 감기 기운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본다고 했습니다. 이참에 나도 진단을 받아보자 라는 마음에 딸과 함께 집 근처 소아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의 증상을 듣고 진단 카드를 꺼낸 뒤 나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 진단 항목 중에 기억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역질이 납니까? 의사 선생님은 특히 진지하게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두통은 있지만 구역질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구역질이 나지 않으면 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행하는 두통 증상이 있는 감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구역질이 난다고 답변했더라면 뇌 검사를 권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전혀 구역질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감기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도쿄에서 찬바람 속을 걸어 다녔으므로 감기 기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때 의사의 진단에 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이날은 감기약을 먹고 귀가 도중 편의점에서 한 병에 1000엔이나 하는 영양제 2병을 마시고 일찌감치 취침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넘어지는 전날인 27일 아침 몸 상태는 감기약 덕분인지 아니면 비싼 영양제 덕분인지 나름대로 일종의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일이 있었습니다. 쇼핑에서 돌아오는 길, 자주 다녀 헷갈릴 이유가 없는 길을 헤매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어찌된 일일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잘 아는 길인데 마치 처음 가는 길 같은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집 근처 사거리조차 헷갈릴 뻔하자 그 이상한 느낌에 놀라면서도 저녁 때는 어두워 주위가 변해 보이는구나 라는 식으로 자신을 납득하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광경을 보고 저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이상하다. 지금 몇 시지? 이 어두움은 아침이겠지. 아침인데 왜 집으로 돌아가지? 라는 등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생경한 느낌에 사로잡혔던 것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나는 다음날 나에게 나타날 괴상한 현상을 어느 정도는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감각과 지리적 감각을 잃어버린다라는 현상, 즉 이 물질 세계에서 존재하면서도 의식만은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된다는 것, 즉 살아있으면서 죽어 있다라는 체험입니다. 그날 저녁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수술 후에 들은 아내의 말에 따르면 겨우 8시가 조금 지난 시점에 1층에 내려와 그 다음 날 일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 내일은 도쿄에 가서 모레까지 일을 하고 올게. 하지만 2시간 반 이후에 열차를 타면 되니까 푹 자고 낮에 일어날 거야. 아내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나를 전혀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흘 정도 출장 갔다 올게 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내도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캐묻지 않고 대부분 알았어요, 몸 조심하세요 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때는 도쿄에 간다라고 드물게 행선지를 말하고 더욱이 내일 행선지를 알리는 일만으로 일부러 2층에서 내려왔기에 아내는 막연한 위화감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있던 딸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눈이 많이 온대요. 역까지 걷기 힘든데 학원까지 마중 나와 주시겠어요? 좋아. 아빠는 2시간 반 열차를 타면 되니까 학원까지 마중 나갈게. 같이 역까지 나와 거기서 버스로 집에 오자. 그러면 12시 반에 학원 앞에서 만나요. 12시 반이라 생각보다 빠르군. 그렇게 늦게까지 주무세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때까지 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12시에 휴대전화로 전화해줘. 그럼 잘 자요. 벌써 자요? 평소보다 빠른데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겨우 8시가 조금 넘었는데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는 이미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후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상반신을 일으키는 순간 머리에 심한 두통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지 응 하고 다시 침대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머리를 움직이지만 않으면 아프지 않았다라는 기억이 어슴풀에 남아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아내와 딸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하고 고함을 질렀다고 해도 아래층 거실에서 TV를 보는 아내와 딸에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다행히 머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두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베개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어슴풀에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곧 그 자세로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후 하루 동안의 기억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2절 발생. 나에게는 이 물질 세계에서의 기억이 정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내 육신은 입력된 자극에 대해서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일 뿐 감정을 갖지 않은 로봇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공포 스릴러 영화와 같은 현실. 28일 정오 12시경 눈이 약간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추운 오후였다고 합니다. 딸과 같이 있던 아내가 전날 약속한 대로 내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기는 했지만 곧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대화 불능 상태가 되어 거의 말을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수십 초 후 이번에는 내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렇지도 않은 무감각한 어조로 지금 일어났어. 마중 나갈게.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12시 40분경 학원이 끝나고 눈이 오는 와중에 아내와 딸은 내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통화를 했을 때 출발했다면 20분 정도 충분히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내 차는 나타나지 않고 좀 늦어지겠다라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길이 막혀 늦어질 때가 많으므로 곧 도착하겠지 하고 아내와 딸은 계속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1시경이 돼도 내 차는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늦는다고 생각한 아내는 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는 아직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전화 속에 나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는 양 담담하게 너무나 태평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지금부터 일어나서 마중 나갈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1시간 전에 일단 눈을 떴지만 또 잠이 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도착하겠지 하고 딸과 함께 차를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화장실 세면대에 내가 토하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토한 기억은 전혀 없고 침대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고 차를 탄 것도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도 집의 문은 제대로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집을 나갈 때 문을 잠가야 한다라는 의식은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단 여느 때와는 달리 내 방에 있는 전기기기의 전원 코드가 손에 닿기 힘든 구석의 콘센트까지 모두 빼놓았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아니었던 건 분명합니다. 도쿄에 가기 위한 물건도 나중에 보니 전혀 엉뚱한 것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내와 딸은 45분 넘게 기다렸고 내 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곧 도착한다라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20분 거리입니다. 아빠가 또 잠이 들었나 보다라고 의심한 아내는 다시 한번 내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느긋한 어조로 지금 나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아까부터 45분간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빨리 와요 라고 재촉하고 딸과 둘이서 학원 앞에 알기 쉬운 장소에 나가 눈이 오는 추운 날씨 속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와 딸은 40분 가까이 더 기다렸고 내 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 아내는 다시 나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너무나 태평하고 끈적끈적한 목소리에 아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공포 스릴러 영화 같은 무서운 전개가 이루어지는 도입부 같았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 모르겠어. 아내는 깜짝 놀라 나에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어요? 아, 괜찮아요? 가까이에 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디 있어요? 아, 근데 모르겠어. 시내 어딘지. 주위가 어떻게 생겼어요? 눈앞에 옛 NTT 빌딩이, 아, 옛 NTT 빌딩? 어딘지 모르겠지만 NTT라면 시내에 있지 않아요? 아, 여기에 가깝잖아요. 학원에 올 수 있겠어요? 학원? 모르겠어. 지금 딸 학원까지 마중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학원? 어딘데? 모르겠어. 그러면 거리에 있는 지하 주차장은? 거기가 어디야? 당신이 자주 주차하는 주차장 말이에요. 모르겠어. 어디에 있어?
이상하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전화를 끊지 말고 있어요. 이 근처에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 우리가 찾아갈게. 차를 움직이지 말고 주위에 무엇이 보이는지 알려줘요. 아내는 딸과 함께 내가 말한 옛 엔티티 빌딩이라는 건물 방향으로 급히 걸어갔습니다. 그 외에 주위에 무엇이 보여요? 여관이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은행 본점이 보여요? 은행이라고 적혀 있어. 지금 막 지났어. 아, 왜 그래요? 운전하지 말아요. 이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려요. 하지만 나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차를 몰아간 모양입니다. 전화로 주위에 보이는 간판을 아내에게 계속 전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아내와 딸이 후쿠시마의 중심부에 있는 파세리 거리에 들어가려는 순간 딸이 수십 미터 앞에 신호등 앞에 멈춰선 내 차를 발견했습니다. 아, 아빠 차다! 아내와 딸이 급히 쫓아와서 조수석 쪽에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아내와 딸을 발견하고 옆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와 딸 쪽을 본 내 얼굴은 마치 혼이 빠진 사람같이 무표정했으며 그저 담담하게 차에 타는 아내와 딸을 바라볼 뿐이었다고 합니다. 차에 탄 아내와 딸이 더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양복 안으로 파자마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지 밑에도 파자마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찌 된 거예요? 안에 파자마를 입고 있잖아요. 괜찮아. 나는 복장의 부자연스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지적에 대해서도 놀라지 않고 그저 희미한 미소를 띠며 괜찮아 라고 부정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나 그러면 도쿄에 가야 하니까 역으로 가야 하겠다는 나. 그러나 나는 파자마 위에 양복을 입고는 딸의 학원이나 지하 주차장의 위치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나. 아내에게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혼이 빠져나간 인간. 아내와 딸은 정신이 아찔했다고 합니다. 나 그런데 여기 어디더라? 역으로 가는 길을 모르겠어. 거기는 내가 차로 100번이나 다녔던 길이며 후쿠시마역에도 바로 옆에 정면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아내는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내는 역 근처 시댁에 가서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아내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때는 좀처럼 운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눈길에서의 운전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당시 내가 이상한 언동을 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집에서 거기까지 운전해 온 것도 사실이며 그 순간 적신호에서 제대로 서 있는 것도 사실이었기에 아내는 이대로 바로 부모님 댁까지 어떻게든 운전을 해주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아내는 절대로 운전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다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뇌출혈로 의식조차 없는 상태였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운전할 수 있겠어요? 응, 정말? 왜 그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 계시는 집으로 가주시겠어요? 왜? 왜라고 묻지 말고 하여튼요. 나는 도쿄에 가야 하는데. 안 돼요. 벌써 3시예요. 그래? 2시 반 신칸센 열차를 탈 생각이었죠? 응, 그래. 아내의 증언에 의하면 예정된 신칸센 열차에 이미 늦어버렸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서두르는 기색이 없이 느긋한 어조로 멍한 눈초리로 그래? 라고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시간 감각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아내의 공포심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어쨌든 도쿄에 가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부모님 집으로 가요. 왜? 아무튼 가요. 그렇지만 도쿄에 가지 않으면 남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 책임감이라는 건 아직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안 돼요.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도쿄에 갈 수 없어요. 신칸센 타고 가면 돼. 그래도 신칸센은 잠자는 곳이란 인식은 아직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알았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가요. 아버지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비로소 딸도 깨달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요. 딸에게 꾸지람을 듣자 비로소 순순히 그 말에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집이 어디더라? 시간 감각뿐 아니라 공간 감각, 즉 지리적인 정보도 깡그리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적신호에서는 멈추고 좌우회전 깜빡이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딸을 만날 때까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따라 5분 정도 운전하여 부모님이 사는 맨션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함께 말하는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야? 이런 주차장이 있었던가? 우리가 빌려둔 그 주차장이에요. 그래? 그럼 어디에 세워야 되지? 8번이요. 우리가 빌려둔 곳이 8번이잖아요. 아빠, 매번 세우는 8번 몰라요? 8번? 그런 거 처음 들었어. 8번이 어디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주차 위치조차 완전히 까먹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보통 때 같으면 바로 세웠던 주차 공간에 차를 비스듬히 세운 그대로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조금이라도 비스듬하면 바로 다시 세우는 난데 내가 얼마나 딴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고는 밑으로 파자마가 보이는 모습으로 딸에게 끌려가듯 부모님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빠가 어쩐지 오른쪽 팔을 질질 끌고 있는 듯 비틀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도 왜 그래요? 발이 아파요? 라고 물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라고 중얼거리기만 하고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오른쪽 발을 끌며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는 나는 아무런 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오른쪽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듯 몸 전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분명 혼이 빠져나간 인간,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원으로 그리고 끌려 들어온 내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이건 이상하다라고 바로 확신했다고 합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부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조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도쿄에 가야 돼 라고 고함을 질렀고 그러다가 다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번에는 내 가슴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가슴 주머니 단추를 못 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딸의 말은 더 과관입니다. 결국 전화기를 꺼내더니 한다는 통화가 평소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잘 들어보니 무언가 이상한 말만 하고 있었어요. 수술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 딸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휴대전화 송신 이력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시간에 도쿄에 있는 어느 친구와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후일 그 친구에게 내가 이상한 전화를 걸지 않았나?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28일 저녁에 이이다 선생께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후쿠시마까지 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유를 물었지만 무언가 이상한 말만 하고 전혀 사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처지가 곤란했지만 어쨌든 이이다 선생의 요청이므로 신칸센 급행 열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 도착해 이이다 선생의 휴대전화에 몇 번이고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후쿠시마 역에서 5시간 가까이 기다렸지만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아 마지막 열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에게 미안해서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한 기억이 전혀 없을 뿐더러 그 친구를 후쿠시마까지 오게 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짓거렸을 뿐입니다. 당시 사정을 알고 난 친구는 모두 이해해 주었고 통화 직후 수술을 받은 것을 알고는 무척 놀랐습니다. 또 부모님께서 나에게 도쿄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줄 터이니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줘 라고 말했지만 나는 모르겠어 라고만 대답할 뿐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무엇을 물으면 나는 그저 눈을 빤히 뜨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기계적인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아내와 딸의 증언을 종합하면 나는 다음과 같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흐리멍텅한 느낌에 얼빠진 눈초리였다. 무언지 모르게 졸리는 듯한 느낌으로 멍한 상태였다. 자기 쪽에서 무엇을 말하거나 묻는 일은 없었다. 누군가가 말을 건네든지 질문을 하면 최소한의 단어로 기계적으로 답을 하는지 응이라고 중얼거리는 것 뿐이었다. 보기에는 잠에서 깨어난 직후 아직 졸음이 오는 상태와 닮아 있어 외견상으로는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았다. 자기 스스로가 기묘한 소리를 낸다거나 특이한 행동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단 마치 프로그램이 정해진 동작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로봇처럼 도쿄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었다. 환각 상태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대범한 느낌의 무표정으로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머리가 아픈 것 같은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시간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았으며 시간에 관한 질문을 해도 응이라고만 대답할 뿐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도쿄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서두른 기색이 없이 태평했다. 아무튼 뇌라고 하는 것은 속을 볼 수 없으므로 부모님이나 아내와 딸이 그때 나의 뇌에 대량의 출혈이 벌어지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나는 분명 언동이 부자연스럽기는 했지만 전혀 아파하지는 않았으므로 부모님이나 아내와 딸도 바로 구급차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바로 집 앞에 있는 언제나 신세를 지는 병원에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를 진찰하고 아버님과 아내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큰 병원에 데리고 가서 CT를 찍도록 하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써준 긴급 검사를 위한 소개장을 손에 쥐고 나와 아버님과 아내는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큰 병원까지 의사 선생님이 불러준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구급차는 내부가 넓어 나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구급차에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나는 토했다고 합니다. 이는 나에게는 무척 특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토한다는 행위를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무리하게 마시던 대학생 시절에도 토해야 편해진다라는 선배의 권유에도 토할 수 없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휠체어에 앉은 채 응급실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즉시 이동식 침대로 옮겨져 옆으로 눕게 된 나는 CT 검사를 받았던 모양이지만 그 기억도 나에게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퇴원 후 CT 검사를 위해 그곳을 다시 방문했지만 나에게는 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CT 검사의 결과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상당한 출혈일 영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주위가 소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다시 구급차가 동원되어 뇌수술 시설이 갖추어진 다른 병동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구급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의료센터는 후쿠시마에서 가장 대규모 민간 구급시설입니다. 구급차에서는 신경내과 의사선생님과 간호사가 동승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그 의료센터로 옮겨진 기억도 수술을 받은 기억도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의료진들의 후일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병동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CT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본 의사 선생님은 경악했습니다. 빨리 수술받지 않으면 이대로 호흡이 멈춰버립니다. 가족은 그 순간 심장이나 폐의 병이 아니라 뇌의 병인데 왜 호흡이 멈추는 것일까 하고 놀랐습니다. 출혈한 혈액에 의해 뇌의 호흡 중추가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사 선생의 설명에 파랗게 질려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당시 내 뇌 수술을 담당한 선생님은 센다야시 국립호흡고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에서 오랫동안 뇌수술을 경험한 베테랑으로 뇌수술에는 1000번 이상의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성공 사례를 자랑하는 대단한 명의였습니다. 그 의사는 최근에 이 병원으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클래스에 드는 의사 선생님은 소위 말하는 당직 근무를 할 때가 대단히 드문 모양입니다만 내가 구급차로 이송되어 왔을 때가 마침 바로 그 드문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명의는 수술 후에 의식을 되찾은 나에게 호쾌하게 웃는 얼굴로 그러나 진지한 어조로 이와 같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소개합니다. 당신은 요단강을 막 건너고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으면 뇌와 호흡 중추가 손상되어 숨이 멎어버렸을 겁니다. 당신은 정말 구사일생입니다. 특히 나 같은 전문가는 당직을 하지 않는데 내가 당직하고 있을 때 왔다는 건 정말로 행운이었습니다. 당시 내가 멀리 있어서 30분이라도 수술이 늦었다면 당신은 요단강을 건너고 말았을 겁니다. 잠시 할 말을 잃었던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더욱 상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는 상세히 적지 않았습니다만 100cc가 넘는 대량의 출혈이 있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무사히 돌아온 것은 정말로 하늘이 도운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수술을 위해 최적의 명의가 일부러 날짜와 시간을 맞추어 좀처럼 없다는 당직까지 하면서 언제든지 나를 수술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3절 부활. 새해가 되었고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비 같은 후유증도 없고 의식도 정상이어서 이대로 시간만 지나면 원상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출혈도 그 양이 100cc를 넘었다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수술 후 후유증도 전혀 없고 원 상태로 회복된다니 그 기쁨은 실제로 내 외관에서 두개골을 열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뇌수술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어떤 수술도 절대 안전이란 있을 수 없지만 뇌수술은 한치의 오차가 곧 생명의 위기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걱정해 주신 분들이 안심하길 바라며 홈페이지에 새해 글을 게재했습니다. 1월 8일 안녕하십니까. 겨우 이 세상에 돌아왔습니다. 12일 동안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에게는 28일에 일어난 이 세상에서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100cc를 넘는 대량의 뇌출혈로 의식장애가 일어나 구급차로 큰 병원에 실려가 긴급하게 개두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나의 첫 말은
간호사님, 여기가 어딥니까? 왜 내가 여기에 있죠? 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저승으로 가는 3도의 강을 건너고 있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뇌의 호흡 중추가 손상되어 숨이 끊어져 죽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계점에서 되살아났다. 바로 뇌외과의 베테랑 전문의인 내가 당직이었으므로 정말 행운이었다. 내가 당직을 보는 일은 잘 없는 일인데 만약 다른 곳에 있다가 뛰어왔다면 도저히 그 시간에 올 수 없었을 텐데 등 겁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뇌외과 명의 중 한 분인 선생님이 이젠 잘 하지 않는 드문 당직 시간에 바로 내가 구급차로 실려온 것이 최대의 행운이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 선생님이 내가 행한 수많은 수술 중에도 가장 큰 레벨의 성공 사례라고 말할 정도로 수술은 대성공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로 작년 가을에 후쿠시마에서 행한 홋카이도 도후쿠 지구 간호연구회 총회에서 내가 기초 강연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간호사가 내 강연을 듣거나 내 책을 읽었던 것입니다. 이이다 선생의 책은 전부 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간호부장님나 그 큰 병원의 원장 선생님까지 일부러 인사하러 오기도 해서 극진한 간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관계자 여러분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아무런 후유증도 남기지 않고 의식도 정상적인 상태로 점점 회복되어 이대로 순조롭게 가면 이달 말에는 다행스럽게도 수술 전과 같은 상태, 아니 한 달간을 쉰 만큼 수술 전보다 더 활기 넘치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량의 뇌출혈로 거의 반은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드물게 당직을 하고 있던 뇌외과의 명의에 의한 수술의 대성공과 극진한 간호에 의한 기적이라고까지 말하는 회복에 의해서 마비 증상도 없이 정상적인 의식으로 지금 이렇게 문장을 쓰고 있다는 이 행복, 이것은 분명 여러분이 내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해 준 결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계 여러 곳에서 응원해 주는 애독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 있는 동안 체험한 굉장한 배움의 여행에서의 체험담, 그리고 드디어 만나게 된 극한까지 눈부신 빛과의 대화는 여기서 간단히 쓸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나 분량이 아닙니다. 언젠가 책으로 상세히 발표할 것이므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내 병도 나의 사는 보람론을 더욱 연마하기 위해 필요한 순조로운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임사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죽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휴, 여기까지 쓰는데 40분, 수술 전에 10배 이상이나 걸려서 아주 피곤해졌습니다. 지필 속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침대에 누워서 오로지 수면, 수면. 지금은 되도록 뇌를 쉬게 하여 푹 자는 것이 제일 좋은 약이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아, 참, 잊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나는 이 물질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무사히 생還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의 회복을 빌어주신 세계 각지의 독자들의 기도의 힘 덕분입니다. 실제로 기도의 메시지나 부적 등을 심지어 해외에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다. 이를 나는 내 체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빛의 존재가 정말 실존한다는 것을. 그 체험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그 체험의 모든 것을 제 2장에서 전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제 2장이 저 개인적으로 무척 기대됩니다. 제가 이 책을 먼저 읽고 지금 유튜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어서 읽는 내내 그런 어떤 그때 그 순간의 느낌들 함께 공감하면서 네, 읽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했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에서 임사체험과 지금의 책 트윈 소울의 임사체험은 어떨까요? 네, 빠른 시일 내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동안 건강하시고요. 정말 참 새해 인사를 저도 따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Saturday. Thursday, oh, Friday, Saturday.